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147페이지고요. 죄책감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제가 한 편 안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압축하면서도 할 얘기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챕터 4장의 균형이라는 큰 주제 안에 하위 항목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잉여 포텐셜이라고 그랬죠. 균형을 깨트리는 것, 정확히 말하면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잉여 포텐셜이죠. 그래서 균형을 복원하는 힘, 그걸 이제 균형력이라고 여기서 사용하는데 보통 복원력이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쉽겠죠. 균형력이 발생할 때 그 균형을 깨트렸던 잉여 포텐셜이 사라진다. 그래서 잉여 포텐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균형력, 복원력이라는 게 작동을 할 때 우리는 반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메랑이 날아오게 된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이 오히려 벌어진다.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잘 풀려야 할 일이 더 꼬여들기 시작한다. 일이 펑펑 터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균형, 마음의 균형, 몸의 균형,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중심을 알아야 되고요. 중심은 다른 말로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균형 감각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흔들릴 수는 있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치우치고 그곳에 고착돼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로 보더라도 이것은 삶의 지혜에 해당하죠. 그러나 정확히는 에너지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균형이 깨졌구나. 어디에 균형이 깨졌을까? 어딘가에 중요성이 들어갔다. 그러면 중요성을 찾아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 힘을 빼주는 것, 허용해주는 것. 이것이 다시 균형을 되찾는 길이고 균형을 되찾을 때 그 결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드러난 일을 붙잡고 그 일 하나하나에 대응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려고 할 때 삶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지속 가능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알아차리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 또 하위 항목으로 죄책감입니다. 균형력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 죄책감.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여러분 죄책감 느껴보셨나요?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먼저 전제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은요, 양심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보통 양심에 털났다, 양심이 마비됐다, 이런 얘기 하죠. 비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을 내려놔라,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동일시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양심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느끼는 것은 양심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전제를 깔고 들어갈게요. 한 가지 먼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현장에서 상담 활동을 하는 중에 여러 사례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 어떤 젊은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서울에서 생활을 했죠. 지방에 살다가 상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님과의 연을 끊은 거예요. 어떤 마찰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과의 연을 끊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만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생활도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서 이제 어느 정도 서울살이에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었죠. 문제는 이제
그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의 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연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그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밑에는 깔려 있었겠죠. 어떠한 이유로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방관을 하고 무시를 하고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본인의 선택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향을 갔겠죠. 이때 올라온 게 뭐예요? 죄책감이 올라온 거예요. 하염없이 오열을 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했는데 그 후에 지속되는 게 죄책감이었어요.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내가 여기에 온 것도 후회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한 번만 그때 그 말을 듣고 내가 돌이켰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런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죠.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급기야는 정신과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생각도 들고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죠. 이제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상담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들었죠.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죄책감을 지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분과 이제 완전히 마음속에서 용서를 하고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분리시키는 그 작업을 했죠.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애도 기간 중에 이러한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 짐이 나에게 떠넘겨진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얘기해 주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걸 내려놓음으로써 다시 많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로 상담실까지 오는 경우 말고도 일상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수시로 죄책감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커플이 있었죠. 남녀 사이에 잘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일방적으로 여자 쪽에서 결별을 했고요. 남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시 재회를 하자고 구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만나달라는 그 부탁에 한 번 만났죠. 그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다시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여자 탓이 아닙니다. 이 여자 때문에, 여자 측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황을 들어보면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여자 쪽에서 의도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죠. 내가 그때 거절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말을 들어줬다면 혹시 나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여성의 인생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나의 목소리, 나의 입장을 내 선택에 의해서 표명을 했을 뿐이에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결과 역시도 의도한 게 아니었고 예상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가 공통점이 있죠. 극단적인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나와 연결된 사람과의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이것을 잘 분리시켜서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있는 분이 오랫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가벼운 말실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태도나 행동을 내가 했는데 하고 나서 후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올라오는 죄책감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죄책감이, 지나친 죄책감이 바로 펜듈럼이 주로 사용하는 미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을 건드리면 우리를 노예 삼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를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만들기에 아주 좋은 이 먹잇감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펜듈럼이 자주 우리를 사용해서 건드리죠. 주로 내성적인 분들, 특히 이 죄책감에 잘 걸려들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어요. 착하신 분들, 소위 말하는 착한 분들 있죠. 그리고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선을 추구하시는 분들, 이런 죄책감에 펜듈럼의 먹잇감으로 낚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 이러한 죄책감이 한 개인의 독자적인 삶을 망쳐놓을 수 있는가, 휘저어 놓을 수 있는가, 이런 파괴력을 좀 보시고요.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중요한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예.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책감 문제에 관해서 이런 관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한번 건드려지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한번 여기에 엮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 묶이게 돼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의 정의가 뭘까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잘못을 해요.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거나 자책하는 마음. 네, 잘못을 합니다. 그것이 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책임을 느껴요. 그리고 자책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잘못의 책임을 느끼고 그 책임감을 갖는 것은 이건 합당한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양심의 수준이에요.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이러한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것은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사람의 탈을 쓴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은 뭐냐? 중요성을 깨트리는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죄책감은 잘못을 하긴 했죠.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책임감을 통감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나치다는 거죠, 이게. 과도하게. 잘못이 이었으면은 이만큼의 책임을 지고 이만큼의 책임을 지었으면 이제 거기서 나와서 다시는 이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살면 돼요. 심지어 남에게 이만큼의 베풀을 베풀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만큼의 잘못을 했는데 이 이상의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4, 16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을 자책해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안 하는데 스스로가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미쳤지, 돌았지, 나는 죽여야 돼, 나는 살면 안 돼,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난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이러지 않았더라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면서 계속 자신을 궁지로 몰아놓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이러한 죄책감, 지나친 죄책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잉여 포텐셜이라고 볼 수 있죠. 끝없는 자기 처벌입니다. 자기를 처벌하는데 끝없는 처벌을 하는 거예요. 끝없는 형벌. 끝없는 형벌 있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바위를 산 위에 올려놓고 내려오면 또 올리고 내려오면 또 올리고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죠. 그것처럼 죄책감의 형벌은 뭐예요? 지나친 죄책감으로 자신을 형벌 주는 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요. 그 문제로. 그렇게 괴롭힘으로써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도 힘들게 만들어. 펜듈럼입니다. 이때부터 펜듈럼이에요. 여기서 나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엮여 들어가는 거죠. 유도전이로 엮여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마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자기 처벌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어떤 기준이 있죠? 죄책감을 느끼는 기준이. 합당한 죄책감, 양심에 따른 합당한 죄책감을 느끼는 건 뭐예요? 그 기준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리에 어긋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죠. 사리에 어긋난다. 이건 보통 이제 그 법적인데 문제가 생기는 거, 법에 저촉된 거, 뭐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돼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형벌이 있겠죠. 그거를 감수하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출소를 하잖아요. 출소를 하면은 자유인이에요. 거기서는. 책임을 다 졌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럼 거기서 나와야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이제. 그게 우리가 처벌을 하는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사리에 어긋나진 않아요.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꺼리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친 형벌을 계속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심지어 괜찮다고 그러고 상대방은 심지어 기억도 못하는 일을 스스로 그 문제를 키워서 자기를 또 괴롭혀요. 그리고 그 안에 가둬둡니다. 감옥이죠. 마음의 감옥. 완전히 자기 학대죠. 자기 학대.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나친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은 이 정해진 어떤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괴롭히면서 힘들어한다. 그 안에 갇혀서 행복해하면 괜찮아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괴로워한다고요. 괴로워하면서도 못 벗어나는데 문제는 그 감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다고요. 자기 기준으로 처벌해서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가 철옹성처럼 세워놓고 중간에 철창을 만들어서 사람도 못 오게 만들어 놓고는 살려주세요, 괴로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처벌을 해서 들어갔다고요. 그럼 그 심판관이 나였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도 나라고요. 풀고 나오는 열쇠도 나한테 있다고요. 근데 그러질 않고 있어요. 나오라고 해도 제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애초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걸 만들었다고요. 감옥을, 자기의 감옥을. 또는 실제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는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고요. 그런데 나와서도 이 감옥 안에 또 들어가. 자기가 만든 마음의 감옥 안에 또 들어가. 이거는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갇혀서 나를 세우고 다가오지 말라고 날 내버려두라고 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거는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요. 내 손 안에 열쇠가 있고 아, 이걸 내가 심판을 해서 내가 처벌을 했구나.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도 나에게 있고 나오는 것도 나에게 있고 사명권도 나에게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않는 한 도와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드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나오셔야 돼요. 이 죄책감은 뭐다? 여러분들이 만든 감옥이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이 감옥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고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활보한다고 해서 돌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왜곡된 자기 기준 때문에. 그 왜곡된 자기 기준을 누가 주입했을까요? 펜듈럼이 주입했습니다.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펜듈럼이 주입해서 계속 건드린 거죠. 네가 그러고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너의 과거를 생각해봐. 네가 인간이야? 네가 어땠는지 생각해봐. 너 그렇게 행동하고도 지금 버젓이 그런 행동을 하고 살 수 있어? 응? 이런 거.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잘못한 거 책임졌죠? 그럼 이제 새롭게 사셔야죠. 설령 실제로 과거에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칩시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임을 졌어요. 감당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럼 새롭게 사셔야죠. 왜 여기 가둬서 살아요? 여러분이 책임질 걸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한 반응이 오는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후의 삶을 변신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거기에 반응하고 보답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펜듈럼이 완전히 유도전이로 다 깔아 뭉개려는 공작에 불과하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저당 잡혀서 망가져야 됩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실수했다 하더라도, 정말 나쁘꾸러운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졌고 통감했고 뉘우쳤고 돌이켰고 처벌도 받았고
그럼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이지 실제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을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마음의 감옥이라고, 마음의 감옥. 미안한 거죠. 생각하면 미안한 일 왜 없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몰라서 잘못하고 알고도 잘못하고 그러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런 거 있죠. 자식한테 죄책감 느끼는 경우 있죠. 또 자식이 부모한테 죄책감 느끼는 경우가 있죠. 왜요? 잘못했으니까. 그땐 몰랐지만 생각해보니까 생각할수록 너무 잘못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간 걸.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돼버린 걸. 돌이킬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죄책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감옥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처벌하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요? 그걸 좋아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느끼셨다면 양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잖아요. 말라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네,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끼셨다면 합당한 죄책감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살리고 깨우치심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깨어있는 의식으로 밝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선과 악과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어둠이 짙은 곳에 있었다면 그만큼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가둬두지 마세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든 감옥이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이 죄책감의 의미는 양심을 넘어선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다. 예, 양심이 마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순수한 양심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러한 양심을 넘어선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은 대체로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근자감이 아니라 근죄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근죄감. 근거 없는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보통 이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이것을 죄책감으로 가져가요. 내가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좀 퉁명스럽게 대했어.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미안해. 근데 그걸 또 죄책감으로 가져가. 내가 누군가의 제안을 했어요. 야, 너 돈 좀 빌려줘. 너무 힘들어. 조금이면 돼. 제발 부탁이야. 너밖에 없어. 거절했어요. 근데 이걸 또 죄책감으로 가져가. 내가 뭘 상대방한테 해줬는데 상대방이 불만족스러워해. 불만족하고 돌아갔어. 이걸 또 죄책감으로 가져가.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탓. 모든 게 다 자기 탓이에요. 이게 바로 근죄감입니다. 근거 없는 죄책감. 여러분들은 이거 미안한 거예요. 그냥 미안한 거. 예. 그리고 거절한 거는 내가 싫어서 거절한 거예요. 그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상대방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건 상대방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돼요? 내가 왜 모든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거절할 권리가 없나요? 거절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것까지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미안한 게 잘못인가요? 내가 미안한 마음 들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죄를 지은 건가요? 그런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죄책감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끌고 갑니다. 잠이 안 와. 생각을 계속해, 그거를. 그리고 나서 계속 생각을 확대시키면서 다음날 눈 뜨면 그게 또 눈에 밟혀. 그리고 그 생각에 골똘해. 나는 왜? 또 왜? 또 이랬지? 나는 왜? 이러면은 행동이 위축이 돼요. 그 상태에서 그 당사자를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위축이 되니까 실수할까요? 잘할까요? 실수할 가능성이 높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죄책감의 굴레 안에 갇히게 됩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던 반응이고 느낌이고 행동인데 이것을 붙들고 잠자리로 가져가서 생각을 키우는데 이게 사념체가 되고 펜듈럼이 돼서 여러분을 옥죄는 무거운 죄책감, 죄의식이 돼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장악해버립니다. 여기에 걸려 드시겠습니까? 나오셔야죠. 누구도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유할 때 다른 사람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묶여 있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만날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소진되게 돼 있습니다.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행동을 점검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검열하게 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행동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도 죄책감, 저렇게 해도 죄책감, 이렇게 해도 후회, 저렇게 해도 후회. 그러나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책감의 제로 상태가 있어요. 죄책감의 제로 상태. 이건 양심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보통 이거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 있죠. 양심이 마비된 걸 말해요. 반대로 여기서 오늘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죄책감의 과대 상태. 적정 수준이 이 정도, 이게 이제 양심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과도한 상태, 지나친 죄책감. 이거는 양심이 이것도 왜곡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양심이 마비된 상태. 이것은 양심이 왜곡된 상태.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죄책감을 느낀다고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죄책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감옥은 철옹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싶으면 그 죄책감을 다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계속 여러분들 그 안에 갇혀서 못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수준이 이제 가장 적절한 상태죠. 예, 양심이 가동되는 상태. 그러나 지나친 죄책감으로 흐르지 않는 상태.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진 않는 상태.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진 않죠. 이거는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양심이 마비된 건 죄책감을 삼켜버린 거예요. 사라졌어, 죄책감이. 삼켜버렸어. 이러한 적절한 상태에서는 균형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죄책감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왜곡되고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은 낮춰줘야 되잖아요. 이 낮춰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뻔뻔하게 사시면 돼요. 뻔뻔해도 괜찮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신조로 삼으셔야 돼요. 뻔뻔해도 괜찮아. 이 소시오 사이코패스 수준인 사람들은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뻔뻔하죠. 뻔뻔하다 못해 이 인간이 아니죠. 냉혈한이죠. 냉혈인간. 이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도하고 왜곡된 양심으로 인해서 지나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적정 수준으로 오려면 이 감옥에서 나오려면요. 뻔뻔해도 괜찮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뻔뻔해도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다. 왠지 알아요? 뻔뻔하면요. 일로 가지 않아요. 바닥으로 가지 않아요. 적정 수준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위험해지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뻔뻔해지십시오. 뻔뻔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뻔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은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감당을 하면 돼요. 도망가지 말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요? 잘못했죠? 그럼 돈을 갚으면 돼요. 명백히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해결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해결을 했다? 그럼 여러분 죄책감에서 나오시면 돼요. 해결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죄책감이죠. 근데 해결을 했다? 그러면 털고 나오셔야죠. 해결했는데도 죄책감을 느끼는 건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 해결했잖아요. 그럼 됐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내가 반성을 해야 돼. 예,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야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 배우고 나오면 돼요. 그때는. 잘못을 뉘우치고 배우면 그만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죄책감에 가둬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안에 갇혀서 인생을 망가뜨리란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왜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그 예수님한테 가는 경우가 있죠. 군중의 무리들한테 쫓기면서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 군중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막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러이러 하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한 명, 두 명씩 돌아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중요하죠. 다시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이때 해준 게 뭐예요? 죄책감을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로움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죠. 자유로워하지라는 건 뭐예요? 다시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그렇게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서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라.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목적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돌을 든 사람은 뭐예요?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이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하는데 결국은 자신도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던 돌이 결국은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깨달은 거죠. 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뉘우치고 돌이켰다면 자유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질서예요.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에너지의 질서가 뭐예요? 재조직돼서 균형을 잡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거하기 시작하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니까요. 스스로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나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뻔뻔해지셔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해집니다. 자유로워진다니까요. 굿윌 헌팅 영화 있죠?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극적인 그 클라이막스에서 상담자가 그 주인공을 끌어안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때 오해를 터뜨리잖아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반복할 때, 진심으로 반복할 때 주파수가 동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울림이 있잖아요. 울음이 터졌죠. 누군가가 그것을 말해 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러길 바랬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나도 그것을 건드릴 엄두가 안 났죠. 스스로가 죄책감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오고 싶었는데 건드릴 엄두가 안 났죠. 그거를 건드려 준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부인했지만 결국은 눈물이라는 진실이 쏟아졌잖아요. 고맙죠. 자유로워졌죠. 해방됐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기에 묶이지 마세요. 뻔뻔해지십시오. 부탁입니다. 좀 뻔뻔하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을 잘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 그럼 용서를 구하면 돼요. 자, 용서를 구했는데 안 받아서 상대가. 그럼 그건 그의 몫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구했는데 안 받으면 내 몫이 아닙니다, 이제. 진심으로 용서를 내가 구했다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나는 기다리면 돼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할까요? 잠시 쉴게요. 네,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제가 뻔뻔하게 살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렇게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뻔뻔해지시라. 그런데 그냥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명백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먼저 맞고요.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책임을 다 지셨다면 그 다음에는 죄책감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감당을 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의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죄책감, 그것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수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도 멈추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가 만드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시라. 남에게 본이 되는 길을 가시라.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밝혀주는, 경계를 지켜주는 게 양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느끼는 죄책감은 필요한 것이고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은 딱 하나죠. 죄책감을 느끼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 안전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안전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전장치로 사용하지 않고 족쇄로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길가에 세워놓고 운행 중지, 그리고 너 여기서 각 잡고 반성해, 이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고 제 길을 달릴 수 있는 거라면 그때 갖는 죄책감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양심이죠.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죄책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고, 상대방이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걸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명백히 여러분들이 만드는 마음의 감옥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펜듈럼에 빨려드는 길이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책감의 감옥 안에 갇혀서 많은 시간과 인생을 소진하고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바닥으로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요.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죄책감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권, 권리를 부정하고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누가 설령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하더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물론 이해가 됩니다. 죄책감의 반대편에서는 분노와 적개심과 원망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진행되죠. 쌍방에 이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진행돼요. 그러나 이것은 또 이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은 해결해야 되는 거고, 요분은 요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 각자가 그것을 해결할 때 각자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다시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요? 다 펜듈럼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펜듈럼은 좋아라 하고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은 계속 여기저기서 관계가 파괴되고 하면서 분노와 죄책감과 복수심과 죄책감과 자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책감은 감옥 안에 들어가고 분노는 여기에 기름 붓고 불을 붙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옥이죠, 이게.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남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몫이 있고 너의 몫이 있어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고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끌어와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것까지 가져와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뻔뻔해집시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야. 굿윌 헌팅 영화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남에게 내가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게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쌍방의 몫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죄책감을 일으킬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책임지고 깔끔하게 끝내야지 자꾸 변명하고 토를 달고 설명하고 이러면 계속 그 굴레 안에 빨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미안한 거 있으면, 정말로 미안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강하고 굵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또 미안하다,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본인을 죽이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돌을 던져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심지어 상대방이 돌을 던질 마음이 없는데 저 돌을 좀 던져주세요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책감을 이렇게 자주 쉽게 강하게 오랫동안 느끼시는 분들의 또 특징이요. 에너지가 많이 손상된 경우에 그래요. 에너지가 약한 경우에. 에너지 장이 약하죠. 보호막이 약하죠. 그런 경우에 이걸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호막을 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생각이 또 약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게 다 에너지 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혼이 약하단 말도 하죠. 정신력이 약하다 이런 말 하는데, 정신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막 이렇게 주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소신,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이런 게 있을 때 정신력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약하신 분들은 자기 소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소신, 자기 줏대라고 그러죠. 자기 철학. 이게 지나치면 이제 꼰대가 되지만 이게 없으면은 완전히 이제 그 호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러한 자기 철학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한 항목 한 항목 할 때마다 정리를 해나가세요. 아,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 맞아, 그런 거야.
일단 동의를 해야 돼. 그리고 그러한 자기 철학과 자기 소신이 타인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고 타인까지 살린다? 그럼 더없이 좋은 거고요. 그러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기 철학을 갖는 것들은. 누가 뭐라고 할 일도 아니고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피해주는 게 아니면. 자기 철학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덫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 용서가 안 되는 경우에 죄책감에 빠지거든요. 심지어 상대방이 용서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면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 예, 왜 그 책 제목 있죠? 김영하 소설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죄책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나는 나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 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이러한 사리에 어긋난 것, 명백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했다면,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면, 사죄를 했다면 그 다음에 문장은 뭐예요? 나는 나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엔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전 단계를 안 하고 하면 문제가 돼요. 했다면 나는 나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는 게 이제 이 사이코패스 철면 냉혈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뉘우쳤다면 그 다음 문장은 나는 나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붙들기 바랍니다. 이 말을. 그리고 나서 나는 나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 이 문장을 더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할 뿐 아니라 나는 나로 존재할 권리가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나로 존재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털고 일어나서 가십시오. 여러분들 지나친 후회를 하는 거, 지나친 후회를 하는 거, 죄책감의 속성이 그거죠? 지나친 후회. 이게 어떻게 돼요? 이중거울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죠.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그거 그만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미쳤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게 고스란히 이중거울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울림이 이중거울에 반영이 돼서 고스란히 다가오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래가지고. 계속 일이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멈추고 싶죠? 그럼 이제 내가 미쳤지 그만하세요. 그리고 나는 나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 뻔뻔해지십시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 죄책감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기 처벌이잖아요. 이 처벌을 하는 특징이 그거예요. 정신 차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그치죠. 지나친 처벌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친 죄책감은 지나친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잘못한 걸 뉘우친 것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합당한 처벌은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게 합당해.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싼 사람은 욕을 먹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저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수준이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결심을 잘하죠, 결심. 네.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결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힘이 들어간 거죠.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많이 들어간 거죠. 여기에 중요성이 들어가고 내부 의도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다시 도루묵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나친 후회, 지나친 자기 처벌, 지나친 결심 이런 거 너무 하지 마세요. 그냥 털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털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그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낄 때 어떤 합병증 같은 게 생기냐면요.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2차 가해죠, 일종의 2차 피해. 2차 피해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개념으로는 조종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종자. 조종자가 뭐냐?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의존적 관계를 만들어버려서 조종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관계가 이렇게 주종관계로 엮여가지고 끌려간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약점 잡는 거죠. 이걸 간첩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간첩들이.
공작을 해서 약점을 잡아요. 그리고 그걸 폭로하겠다고 하고 조종하는 거죠. 범죄자들이 잘하는 거, 범죄자들이.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조종자가 나타납니다. 죄책감을 갖는 순간 나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2차 피해예요. 2차 피해.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지만 그 이상으로 죄책감을 느껴서 저 자세로 자신을 학대하고 소극적으로 위축되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조종자가 나타나서 옳거니 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을 꿰어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이 또 저당 잡히는 거예요. 2차 피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되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파괴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고 나는 나를 용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조종당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책감에 눌려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쉽게 조종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막, 싫다고 욕해놓고 욕한 게 미안해서 다시 만난다니까요. 미안해서 만나요. 미안해서. 내가 막 거절해놓고 거절한 게 미안해서 자원해요. 또 가서 헌신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자발성이라고 할까요? 말의 어폐는 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조종당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헌신을 유도해내는 고도의 펜듈럼 전략. 여러분은 여기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건드려질 순간. 절대 여러분들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죄책감을 해방시켜주지 않고 죄책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끌고 가는 사람은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죄책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멈추고. 그러지 않으면 끌고 가는 사람을 나중에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없었거든요. 조종할 의도가 없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조종하는 사람을 스스로가 만들고 스스로가 끌려가는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만든 자기 세상 속의 조종자를 원망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이거 3차 피해예요. 그럼 3차 피해. 그럼 이 사람 뭐가 되겠어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황당해진다니까요. 물론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한 책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3차 피해예요. 3차 피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책감이 여러 가지를 양산해냅니까? 펜듈럼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 요인을. 이제 이 책에 보시면 기타 뭐 열등감, 권력, 용기 이런 게 나오는데요. 죄책감과 관련된 건데 죄책감과 관련해서 열등감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스스로 심판하고 괴롭히는, 집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또 이 죄책감에 권력이 결합되면요. 이 조종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권력이 결합돼서 죄책감을 이용한 조종자가 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용기가 더해지면요. 이건 좀 좋은 의미로 나가는 거죠. 그것은 죄책감이 없는, 여기서 없는은 이 수준을 말해요. 적정 수준. 그러면 이 사람은 현실의 지배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죄책감을 가지고 권력을 결합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부메랑을 맞는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펜듈럼에게 이용당하다 뱉어집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가해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죄책감에다 열등감을 더해서 자기를 심판하고 감옥에 가둬놓는 피해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책감에 여러분은 용기를 더해서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로 존재하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없다. 나는 나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선언하시고 다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죄책감을 안정장치 삼아서 안전한 길을 더 열심히 달리셔야죠.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실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길로, 더 안전한 길로, 더 탄탄대로로 현실 지배자의 권리를 사용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거울 삼아, 신호등 삼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균형력의 지혜처럼 죄책감도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제 감옥에 열쇠를 꼽고 열고 나오셔서 자유로우십시오. 여러분. 그걸 먼저 선언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선언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를 딱 하고 결단하는 게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지속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뻔뻔해집시다. 여기 계신 분들 뻔뻔해집시다. 괜찮습니다. 책을 좀 볼게요. 150페이지 볼까요? 누군가가 죄책감을 받아들일 기미가 있어 보이면 조종자는 즉시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그의 에너지를 빨아먹기 시작한다. 조종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죄책감 느끼기를 거부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았다. 네. 어떤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왜 옛날에 그 586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386에서 586 세대로 변화됐는데, 그럼 뭐 부채의식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부채의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청춘을 바쳐서 투쟁을 했는데 나는 그때 그것을 외면하고 도서관에서 나의 일신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더니 이제 그게 미안해서 부채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벗어나려고 너무 괴로웠어요. 뭐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사연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 그런 부채의식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느꼈고 그거를 털어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고 했었는데 그러한 세대들이 권력을 잡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떠한 잘못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런 부채의식이 확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부채의식 이런 거 뭔가 짊어진 거죠. 빚진 마음. 이런 빚진 마음 자체가 이제 이 죄책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십시오, 여러분. 짐을 지지 마세요. 예, 왜 짐을 지십니까? 죄책감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짐을 가볍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짐을 지워준다니까요.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죄책감을 계속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짐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러한 곳에서는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요. 예. 죄책감을 느끼지만 안전장치를 사용해서 안전한 길로 가게 만든다? 그건 괜찮아요. 자유롭게 달리게 만든다? 괜찮아요. 근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내가 위기소침해지고 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고 이거는 빨리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151페이지. 이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맨 밑에 줄이에요. 밑줄 그셔도 돼요, 이건. 당신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도 감히 당신을 심판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외부의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이 이런 걸 잘 들어가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에너지를 점검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정감 있게 제자리를 지키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꺼리낌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 안에서 꺼리낌이 생기고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요동하고 헷갈리고 불편해지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친 후에 지나친 미안함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상황이 정리가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에너지 법칙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도 감히 당신을 심판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155페이지를 볼게요. 위에 볼딕체 나와 있는 거 읽어볼게요.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의 열쇠는 죄책감이 없는 데에 있다. 개인의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책감은 지나친 죄책감을 말하고요. 지나친 죄책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뻔뻔해지란 얘기지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사이코패스 수준에 가까운 뻔뻔함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다시 한번 분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의 감옥에 gat혀서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힘들어하던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뻔뻔해지십시오, 이 얘기예요. 왜 그 유튜버들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막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그것도 관심 끌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정말로 뭐 잘못했을 때 굉장히 많은 유저를 갖고 있는 유튜버인 경우에 그런 거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사죄 방송하고. 근데 뻔뻔하게 다시 나오잖아요, 여러분. 또 뻔뻔하게 다시 나온 다음에는
더 잘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뻔뻔함을 가지셔도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참 뻔뻔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뻔뻔함을 가지셔도 그 사람들처럼 되진 않아요. 정상으로 돌아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은 기분 나쁘고 왜 저런 애들이 저렇게 잘 나가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법칙상에서는 그걸 잘 피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적어도. 그렇게까지 되진 않더라도 괴롭히진 마셔야죠. 그래야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좀 더 풀릴 걸 아니에요. 여러 방면에서. 155페이지 이제 두 번째 볼틱체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재할 권리가 있다. 이것도 밑줄을 그시면 좋은 문장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려면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남을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 존재하게 해라. 법의 심판은 법률가들이 할 것이고, 우리는 남을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눈살 찌푸리는 일이 있고 비난할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목을 매고 사력을 다해서 그것을 짓밟고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자신의 세계의 층을 아름답게 안정적으로 가꾸어 나갈 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수록 그 사람을 심판하는 데 매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을 거울 삼는 것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추면서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심지어는 이제 그 길 가다 보면 이제 노숙인 분들 계시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전 몇 개조차 넣지 않고 지나갈 때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죄책감을 느낍니까? 그걸 죄책감 느끼게 만드는 그것을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후원 무슨 그 단체들, 구호단체들에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왔는데 그걸 거절하고 지나가는데 죄책감 느끼세요, 혹시? 거기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조종당합니다, 여러분. 조종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 되고 싶어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나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악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양처럼 살고 싶습니까? 늑대처럼 살고 싶습니까? 비둘기처럼 살고 싶습니까? 뱀처럼 살고 싶습니까? 답을요, 얘기해 줄게요. 깨어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깨어있는 사람으로. 이 프레임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프레임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분별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펜듈럼에 걸려들지 않고 현실의 지배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권을 가지고 창조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기에는 선, 악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얽힌 일들, 얽히지 않은 일들, 여기서 터지는 일들, 저기서 터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길을 올곧게 가면서도 평탄하게, 물론 조금씩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요동 없이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아줄 겁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죄책감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감옥 안에 갇혀 계셨던 분들은요, 오늘 기지개를 펴고 뭐 나오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종이집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종이집이에요. 그냥 발로 벅차고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요. 별거 없네 하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면서 사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죄책감 주제를 끝냈고요. 이제 다음 시간의 주제가 돈이에요. 돈. 여러분 관심 많죠? 돈. 구독자분의 한 분이 돈을 주제로 강의 좀 해주세요 했는데 할 얘기가 참 많으면서도 별로 또 할 얘기가 없는 게 돈인데요. 트랜서핑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되는 이 강의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질문에 대한 것들은요, 이제 반복되는 질문이 좀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 좀 있어요. 블로그에 가시면 궁금해요 심리맨이란 메뉴에 질의응답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아직 다 올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보충해 나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참조해 주시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질문인 경우에는 질문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